저희 집 팔아요. 급매로 내놓습니다. 집은 좋은데 현금이 급해서 팔아요. 연락주세요. 요즘 부동산 카페, 부동산 플랫폼, 지역 단톡방에서 자주 보이는 글들입니다. 가격을 낮춰도 급매로 내놔도 심지어 2억 3억 손해보는 가격으로 던져도 연락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은 넘치는데 살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상승장이 모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 영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빌라라도 사라, 안 사면 끝이다. 언론도 유튜브도 주변 사람들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영끌에서 투자하면 부동산으로 부자 될 거라 믿었던 사람들.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리스크 없이 집 한 채 늘릴 수 있다던 조언을 믿었던 사람들. 집값은 계속 오를 거라 굳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냉혹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졌고 매매가는 더 크게 떨어졌고 전세 임차인이 빠져나가면서 역전세가 그대로 본인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자는 계속 올라 생활이 어려운 수준이죠. 이제 손해보더라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멈춰 있으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의 진짜 위기입니다.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붕괴, 즉 살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서울 빌라에 투자했던 박유미 씨가 있습니다. 유미 씨는 지난 상승장 말기 서울 외곽 빌라 한 채를 갭 투자로 샀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아파트는 비싸니 빌라라도 잡아라.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거의 안 들어간다. 모두가 사니까 나만 안 사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유튜버들도 다음은 빌라가 오른다며 좋은 전망만 내놨습니다. 그렇게 전세금으로 매입가 대부분을 메우고 본인 돈은 조금만 넣고 빌라 한 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집 가진 사람이다. 1년만 버티면 1억은 오르겠지. 그런데 지금 어떨까요? 전세 가격은 폭락했고 임차인이 나가면서 역전세금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죠. 또 매매가는 구매 시점보다 2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손해를 감수하고 싸게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수자가 없으니 매달 대출이자와 유지비만 내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빌라, 오피스텔, 외곽 아파트, 소형 상가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빌라 자체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매매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금액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 자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입니다. 거래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전체 시장은 소강 상태이고 대출 조이기로 인해 젊은 세대나 서민층 수요가 꺾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빌라 투자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습니다. 민수 씨도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덜컥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상은 용인에 있는 신축 빌라였어요. 6억짜리 신축 빌라를 대출 3억 5천만 원을 끼고 샀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었죠. 재개발만 되면 대박 날 거라는 말을 믿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없었고 빌라 사기 뉴스가 터지면서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금만 버티면 회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도 공사비가 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젠간 사업이 진행되고 가격도 회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은 민수 씨는 매달 이자 내는 게 버거워서 손해를 보고라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에는 민수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빌라와 다가구 건물은 전세 수요가 줄어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수 씨처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시장 변동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민수 씨의 사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투자 실패 사례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습니다. 아파트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은데요. 예를 들어 105 신도시에 사는 최영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씨는 4년 전 105 신도시에 9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5억, 자기 돈 4억으로요. 그때는 105은 무조건 오른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던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파트 값이 6억 중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가격에도 안 팔리고 있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집값은 3억 가까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하다고 합니다. 영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자는 오르니까 미치겠네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처럼 고점의 대출을 풀로 받아서 매수한 사람들이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규제 이후에는 서울 상급지의 가격도 떨어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경우 작년 대비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는 매물이 쌓여도 매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서울의 역세권에 작은 건물을 산 박연아 씨. 20억 중반 건물을 샀는데 대출이 19억이었어요. 원래는 임차인들이 꽉 차 있어서 월세 수익이 괜찮았지만 만기 때마다 임차인들이 나가면서 반 이상 공실이 됐습니다. 월세 수익은 반토막인데 이자는 그대로 나가니까 매달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연아 씨는 결국 건물을 내놨지만 2년째 매수자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라도 팔까라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김소정 씨는 강북에 20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습니다. 대출 15억을 끌어다 썼는데 공실률이 30%가 넘어가면서 월세가 이자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대출을 많이 끌어다 썼고 시장이 변하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주거용이라 임차인을 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업용은 임차인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패 사례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 공실이 80%를 넘는 곳도 많아서 주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가장 큰 건 대출 규제와 고금리 기조입니다. 예전에는 20억짜리 집 사면서 15억 대출 받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요.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 시장에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팔 거라는 생각에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의 부동산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수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막혔고 금리 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멈춘 상태에서 집주인들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률이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역세권 건물이면 임차인 걱정 없었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실률이 30에서 50%까지 치솟은 빌딩도 많습니다. 월세 수익이 없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세금 부담도 무시 못합니다. 최근 세금 강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과 건물주들 부담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산 분들은 공실률과 거래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아파트를 산 분들은 가격 조정과 매수자 부재로 버티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엄청 큽니다. 10억을 훌쩍 넘는 대출 끼고 부동산을 샀을 때 그 이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대출은 본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매매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사고 팔 때 거래 비용, 세금 다 고려하면 단타로 큰돈 벌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금리,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합니다. 지금과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렴한 매물이 늘어나면 그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부족할수록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현금 흐름 싸움입니다. 월세 수익이 안정적이거나 본인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실률 높은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을 강화하면서 임대차 시장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대출에 의존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상가 건물과 구분상가들은 공실 문제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내년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